김옥란 65세. 대구 달서구에 살고 있는 나는 요즘 평범하고 조용하게 지내고 있다. 퇴직금은 많지 않지만 몸은 아직 튼튼한 편이고 평소에는 화초를 가꾸며 매달 서울에서 일하는 딸 박미소를 보러 가는 날을 기다린다. 오늘은 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날, 사돈들 집과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다. 딸이 직접 말했다. 엄마, 서울 오세요.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자리잖아요. 장롱 맨 밑칸에 고이 모셔두었던 결혼할 때 친정에서 보내준 귀한 일본제 도자기, 그릇까지 꺼내 닦았다. 새벽 6시에 나는 일어났다. 갈비찜에 쓸 고기는 먼저 끓는 물에 데친 후 청주와 간장, 마늘을 넣어 은근히 졸였다. 고소한 냄새가 올라올 때쯤 안심이 되었다. 나물은 뜨거운 물에 재빨리 데쳐 너무 물러지지 않게 하고 잘 데친 후에는 다진 마늘과 참기름 양념을 조금 넣어 무쳤다. 간단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먹는 것에 까다롭다는 것을 알지만 이 익숙한 손맛이야말로 내가 미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축복이었다. 음식을 싸면서 나는 또다시 그 도자기 그릇을 확인했다. 가장자리에는 흠집 하나 없고 색깔은 여전히 선명했다. 시집 올 때 친정에서 일본에서 공수해 온 것이라고 했다. 내 평생 처음이자 아는 것이라고 했다. 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져본 진짜 귀한 물건이었다. 나는 그 그릇을 꺼내, 그릇을 꺼내, 그릇을 꺼내, 그 그릇을 꺼내. 식당의 한정식 집방에 나는 1시간 일찍 도착했다. 종업원들이 아직 수저를 놓기도 전에 나는 직접 나서서 수저를 가지런히 놓았다. 수저 하나하나 각도를 맞춰 정성껏 놓았다. 막 몸을 곧쥐 세웠을 때 미소가 들어왔다. 연한 미색 정장 원피스를 입고 조용하게 화장한 모습이 예전과는 조금 달랐다. 엄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런 건 제가 하지 마세요. 딸은 웃으며 말했지만, 어딘가 말했지만, 하지만 자리로 돌아가려던 순간 딸이 내가 놓은 수저의 방향을 슬쩍 바꾸는 것을 보았다. 손님들이 이렇게 놓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해요. 딸은 나지막이 덧붙였다. 나는 그저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너무 낡은 생각에 갇혀 있었나 보다. 이준영 씨, 가족들이 차례로 들어왔다. 예비 시어머니인 이 여사는 흑백 스트라이프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신부보다 더 정교하게 화장을 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어딘가 서늘한 말투였다. 예비 사위 이준영은 양복을 입고 머리에는 헤어젤을 발랐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휴대전화만 들여다볼 뿐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물을 따르고 문을 닫아주고 의자를 빼주는 듯 괜히 옆에서 서성였다. 혹시라도 내가 방해가 될까봐 그저 한쪽 구석에 서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바로 그때 종업원이 회 접시를 들고 왔다. 나는 좁은 공간에 서 있다가 접시를 바꾸려고 서두르다 그만 손이 미끄러지고 말았다. 그 귀한 도자기 그릇은 내 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테이블 다리에 부딪히면서 쨍그랑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나 바닥에 흩어졌다. 온 방이 3초간 정적이 흘렀다. 모두의 시선이 내 발치에 떨어졌다. 나는 손을 떨며 주저앉으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준영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손이 없어요. 이 그릇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늙은 망할 할망구가 이런 자리에도 감이 오다니.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도 미안함도 없었다. 나는 미소가 나서서 나를 변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예전에는 밖에서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딸은 늘 우리 엄마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딸은 그저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러더니 천천히 한마디를 뱉었다. 우리 남편이 하는 말 안 들려요? 그 순간 내 귀가 멍해졌다. 마치 머리가 1초 동안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젊은 시절 병원 복도에서 환자에게 밀려 머리를 부딪혔던 그 순간처럼 말이다. 나는 울지 않았다.
떨지도 않았다. 그저 똑바로 일어서서 앞치마에 손을 닦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그릇은 몇 년 전 친정에서 사람을 시켜 일본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때는 아까워서 쓰지 못했는데 오늘 깨졌으니 인연이 여기까지인 줄 알겠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원래 내가 결혼 자금으로 2천만 원을 준비했는데 지금은 돌려받겠습니다.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의자 등받이에 걸려있던 슈를 집어들었다. 뒤에서는 누군가 작은 소리로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정식 집 문을 밀고 나서는 순간 나는 오늘따라 바람이 유난히 차갑다고 느꼈다. 식당을 나설 때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채찰이 쏟아지는 폭우가 아니라 가늘고 차가운 비가 바늘처럼 얼굴에 박혔다. 나는 문 앞에 몇 초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가방 안에 접이식 우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우산을 펼쳐 머리 위에 썼지만 나는 택시를 잡았다. 문을 닫자마자 기사님이 어디로 가냐고 물었다. 대구요. 내가 말했다. 기사님은 백미러로 나를 한번 흘끗 보더니 이렇게 늦었는데 돌아가시게요? 라고 물었다. 집에요. 내가 말했다. 기사님은 네 하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차는 천천히 고급 식당 건물을 빠져나갔다. 나는 뒤돌아 그 고급 식당의 유리 외벽을 바라보았다. 불빛이 안에 흘러내리는 것이 마치 누군가 내 어깨를 비추고 있었지만 누가 누구인지는 분간할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더 이상 창밖에 빌려 더 이상 창밖에 빌려 나는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지는 않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방금 그 그릇이 깨지던 장면이 아니었다. 2여 년 전의 한 장면이었다. 그때 미소는 겨우 5살이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 온몸이 축 늘어져 내 품에 안겨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나는 병원 응급실 복도에 앉아 밤새 눈물을 흘렸다. 딸의 작은 손은 내가 덮어준 작은 담요를 꽉 붙잡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유일한 안정감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나는 딸을 안고 달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더 일찍 병원에 데려오지 않았을까 자책했다. 나중에 열이 내리고 딸이 깨어나서 처음 한 말은 엄마, 추워요였다. 나는 서둘러 내 외투를 벗어 딸의 몸에 감싸주었다. 나는 이런 것들을 딸이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딸은 자라서 대학에 합격하고 외부에서 자취를 하고 남자친구를 사귀고 직장을 몇 번 바꾸더니 집을 사고 싶다고 했다. 계약금은 내가 냈고 대출은 딸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기에 내가 함께 짊어졌다. 나는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딸이 시집 가는 날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그런데 딸은 그 사람 옆에 서서 그 사람이 나를 늙은 망할 할망구라고 욕하는 것을 듣고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택시는 동대구역까지 내달렸다. 나는 짐을 끌고 차에서 내렸다. 기사님이 비가 조금 더 오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퍼를 잠근 채 대학실로 들어섰다. KTX는 40분 후에 출발이었다. 나는 도시락 판매대 앞에 서서 진열된 도시락들을 바라보았다. 손을 뻗어 돼지갈비 도시락 하나를 집어들었다. 나는 구석의 빈자리를 찾아 앉아 도시락을 열었다. 밥은 아직 따뜻했고 양념이 고기에 잘 배어 익숙한 향이 났다. 나는 플라스틱 포크를 들고 한 입 한 입 먹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집에 도착하면 먼저 청소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먹을 시간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주변에는 여행이 구석에 않았기 때문이었다. 주변에는 여행 가방을 든 사람들이 오갔고 연인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젊은이들은 요이들은 휴대전화를 들여고 KTX 안에서 나는 잠들지 않았다. 창가에 기대어 앉아 불빛이 번쩍이며 터널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마치 지난 수십 년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 같았다.
차가 대구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서둘러 역을 빠져나왔다. 지하철로 갈아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내가 사는 단독주택 문 앞에 도착했다.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자 조금 뻑뻑했다. 몇 번 돌리자 익숙한 딸깍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다. 집 안은 칠흑 같았다. 벽에 있는 스위치를 더듬어 찾자 불이 켜졌고 공간 전체가 세월의 흔적을 드러냈다. 벽 모퉁이에는 거미줄이 있었고 천장 한쪽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부엌가스레인지 위에 덮여있던 알루미늄 냄비 뚜껑은 내가 마지막으로 팥죽을 끓였을 때 그대로였다. 공기 중에는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빈집에 너무 오래 있었던 냄새였다. 닦을 기운도 없었다. 그저 냉장고를 열어보니 달걀 2개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옷도 벗지 않고 손도 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맞은편 벽에 걸린 괴종시계가 똑딱똑딱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창밖의 빗소리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전구는 희미하게 노란빛을 내고 있었고 천장의 선풍기는 느릿느릿 돌아갔다. 나는 울지 않았다. 전화도 걸지 않았고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그저 그렇게 앉아 있었다. 예전에 심야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나 혼자 있을 때처럼 집은 지나치게 고요했다. 어젯밤 돌아온 후부터 지금 거의 정오가 다 되도록 나는 밥 한 숟가락도 먹지 않고 따뜻한 물 한 잔만 마셨다. 배가 고프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마음속이 너무 가득 차서 입맛이 사라진 것이었다. 나는 걸레로 부엌 타일을 닦았다. 타일 가장자리마다 누런 때가 끼어 있었다. 마지막 타일까지 닦고 나니 힘이 거의 다 빠졌다. 나는 걸레를 깨끗이 빨아말리고는 싱크대에 기대어 앉았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와 축축한 기운을 실어날랐다. 나는 가스레인지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 가스레인지가 내가 첫 간호사 월급으로 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30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다. 산부인과부터 응급실, 그리고 성병병동까지 밤낮으로 교대 근무를 했다. 젊었을 때는 산소통을 메고 병실로 뛰어들어도 힘들지 않았다.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 정기예금에 넣었다. 오직 나중에 미소가 결혼할 때 체면을 세워줄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때는 그저 딸이 좋은 집안을 만나면 우리 엄마로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라고 순수하게 생각했다. 만약 딸이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딸이 나처럼 냉장고 하나 사려면 석 달치 월급을 기다려야 하고 가스레인지 하나 사려면 12개월 할부를 기다려야 하고 학원 등록비로 6만 원은 내가 이를 악물고 내주었다. 딸이 대학에 합격하고 자취를 시작하자 나는 돈을 빌려 노트북을 사주었다. 그때 듀얼 코어 프로세서라고 선전하며 디자인 전공 학생에게는 필수라고 했던 것이 기억난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2년 후 작은 집을 사서 저축도 하고 결혼자금으로도 쓰고 싶다고 했다. 나는 사위에 대해 더 묻지 않았다. 그저 딸이 힘들까봐 내 우체국 예금 계좌에서 절반을 한 번에 인출해서 절반을 한 번에 이출하여 계약금을 대신 내주었다. 가끔 전화해서는 주택대출금을 갚고 나면 차 할부금도 빠듯하다고 했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한도 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딸에게 얼마가 남았는지, 얼마를 버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리고 딸에게 무엇을 돌려받으리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내 딸인데 내가 안 도우면 누가 돕겠는가. 2년 전 딸은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와 식사를 했다. 남자친구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계획성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처음 만난 날 나도 그 청년이 말이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옷차림은 단정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물었다. 언제쯤 결혼할 생각이니? 그는 자신의 회사가 안정되고 자신도 자리가 잡히면 된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나는 그 정기예금 통장으로 꺼냈다. 그것은
내가 특별히 딸을 위해 남겨둔 2천만 원이었다. 매년 이자를 더해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다. 딸이 행복하기만 하다면 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깝지 않았다. 나는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이 돈의 구체적인 조건을 딸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엄마가 결혼 자금 좀 준비해 놨으니 너는 안심해도 돼라고만 말했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가 최고인 거 알아요 라고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유난히 편안하게 잠들었다. 드디어 내가 옳은 일을 한 것 같았다. 지금 돌이켜보니 내가 너무 어리석었나? 그가 나를 늙은 망할 할망구라고 욕했는데 딸은 그저 엄마, 우리 남편이 하는 말 안 들려요? 라고만 말했다. 나는 부엌 의자에 앉아 오래된 정기예금 사본을 쥐고 있었다. 종이 가장자리는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나는 늘 내가 딸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나는 그저 딸이 언제든 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 인출기였을 뿐이었다. 나는 인색하지도 않고 복수심에 불타는 것도 아니다. 그저 이 나이까지 살아온 사람이면 스스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나는 정기예금 사본을 서랍에 넣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대구시청 법률상담 웹페이지를 열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다음 주 화요일 오전 상담을 예약했다. 나는 이 돈을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 화면에 확인 페이지가 떴다. 나는 그 초록색 체크 표시를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확인을 눌렀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따뜻한 쑥차 한 잔을 타서 식탁에 앉아 휴대전화 속 정기예금 계좌 스크린샷을 10분 넘게 들여다보았다. 예전에 나는 미소의 결혼을 위해 특별히 별도의 하위 개설하여 2천만 원을 넣어두고 원금은 유지하고 이자만 인출하도록 설정해 두었다.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이자가 적었지만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안전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어제 서울에서 돌아온 후 마음이 복잡했지만 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깨어나자 문득 불안감이 밀려왔다. 나는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했다. 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자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웅란 고객님, 계좌번호 39번 말씀이시죠? 네. 최근 거래 내역을 좀 확인해 주세요. 나는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했었다. 상대방의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2초 정도 멈췄다. 최근 1년간 몇 건의 대규모 인출이 있었고 총 1,180만 원입니다. 형 2,180만 원입니다. 가장 오래된 거래는 약 9개월 전이며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인출되었으며 매번 부카드 소지며 시스템에는 부카드가 개설 시 주카드 소지자의 승인을 받아 발급되었고 카드 소지자는 박미소 고객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쥔 손가락을 무의식적으로 꽉 쥐었다. 이 자금들은 어디로 이체되었나요? 모두 용도가 명시되어 있으며 대부분 생활비 지출입니다. 상대방 계좌는 대부분 신성통합 마케팅 주식회사이며 그 외에는 일상적인 자동 이체입니다. 전체 거래 기록을 저에게 보내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팩스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팩스로 보내주세요. 여기에 기대가 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탁자에 앉아 팩스가 울리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미소가 어떻게 그 돈을 건드릴 수 있지? 딸은 그 돈이 내 결혼 자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한 푼 두 푼 빼가는 생활비 보조금이 아니라 텍스가 울렸다. 텍스가 울렸다. 수신 계좌금만 한 건 신성통합 마케팅 주식회사. 나는 종이를 뽑아 한 건 한 번씩 100만 원 안팎이 인출되었다. 거의 2달에 한 번씩 100만 원 안팎이 인출되었다. 딸이 창업에 대해 이야기한 적도 없고 내가 투자하겠다고 동의한 적도 없었다. 통합 마케팅이라니?
나는 무심코 구글에 회사 이름을 검색했다. 등기인에는 놀랍게도 이준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이름을 쳐다보다가 문득 식당에서 들었던 늙은 망할 할망구라는 말이 다시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다. 그가 그런 눈빛으로 나를 보고 그런 말투로 나를 욕했다. 그런 말투로 나를 욕했다. 이제야 알았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무시했을 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애초에 내 돈을 노리고 온 것이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고 미소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 계좌 썼니?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줄었어? 딸은 재빨리 답장했다. 엄마가 다 저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창업 초기에 결혼 자금 좀 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엄마는 저희가 잘 쓰기만 하면 간섭 안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휴대전화를 쥔 채 한 글자, 흑은 휴대전화를 쥔 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다. 마음속이 돌덩이에 짓눌린 것 같았다. 내 수십 년 모은 결혼 자금을 남편의 창업 자금으로 쓸 줄은 몰랐다. 그런데 그는 내 돈을 미천 삼으면서도 상견례 자리에서 나를 늙은 망할 할망구라고 욕하고 나가라고 했다. 나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 통장 사본을 오래된 지갑에 넣고 지퍼를 끝까지 잠갔다. 그리고는 앉았다. 내 머릿속에는 한마디가 떠올랐다. 그는 내 딸과 결혼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 말은 그가 대중 앞에서 나를 욕했던 말보다 더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는 전화번호부를 뒤져 최민수라는 세 글자를 찾았다. 그 이름을 몇 초 동안 응시하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두 번째 벨이 울리자마자 그가 받았다. 김옥란 씨, 웬일로 갑자기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직도 법률 자원봉사 하시죠? 매주 이틀 노인분들 유산이나 재산 등기 처리 도와주신다고요? 네, 맞아요. 잘 찾아오셨네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았다. 상견례에서 깨진 그릇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가장 중요한 것만 말했다. 제가 딸을 위해 결혼 자금 2천만 원을 모아두었는데 저는 동의서도 쓰지 않았고 위임장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그 돈을 썼고 심지어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로 이체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했었다. 마치 근무 중에 위급 상황에 처한 환자를 대할 때처럼 침착하게, 2급 상황에 처한 환자를 대할 때처럼 침착하고 판단력을 잃지 않고 당황하지 않아야 할 때처럼. 최민수의 목소리는 전문적이고 조용했다. 지금 하셔야 할 일은 증여 처리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재산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고 괴가 관계가 없으며 증여자가 중대한 모욕을 당했거나 중대한 대음망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나는 법 조항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내가 돈을 돌려받을 기회가 있고 그것도 정당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도 정당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하시면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셔야 하고 딸과 사위와의 모든 대화 기록, 특히 그들이 자금 사용을 인정한 부분은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것들은 다 있습니다. 나는 서랍에서 텍스 용지와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계좌 내역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다. 저는 복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남은 것을 보호하고 싶을 뿐입니다. 원하시는 것은 대립이 아니라 안전감이라는 말씀이시죠? 오후에 나는 최 변호사의 사무실로 차를 타고 갔다. 그는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오래된 지적도들이 밀사 판례집 사이에 섞여 있는 모습이 작은 도서관 같았다. 그가 서류를 꺼내 한 조항씩 나에게 읽어주었다. 증여 철회 선언서, 긴급 계좌 동결 신청, 채권 보전 신청서 등. 나는 그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문장이 내 마음을 조금씩 형한줄 신청서 등. 채권 보전, 신청서 등. 나는 그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문장이 내 마음을 조금씩 편안하게 해주었다. 저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내 말이 맞다고 했다. 서류가 한 묶음으로 정리되었다. 나는 그의 사무실 소파에 앉아 비서가 사본을 인쇄하는 것을 기다렸다. 창밖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고 거리에는 오토바이들이 오갔다. 모두 바쁘게 길을 가고 있었지만 나는 내 평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에 나는 우체국에 갔다. 대기표는 68번이었다. 내 앞에는 손자를 돌보는 노인분이 계셨는데 아이에게 어느 팥빵집이 더 맛있는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품에 안고 20분 동안 기다리다가 드디어 내 번호가 불렸다. 나는 세 통의 편지를 창고에 놓았다. 이 세 통은 등기우편입니다. 한 통은 회사로, 한 통은 변호사에게 보냅니다. 창고 직원이 편지 내용에 법적 문제가 있냐고 물었다. 네. 그럼 제가 있냐고 물었다. 네. 그럼 제가 수취인에게 본인 사명 후 수령하도록 세 장의 영수증을 나에게 주었다. 네. 그럼 제가 수취인에게 본인 서명 후 수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심에다. 우체국을 나설 때쯤 하늘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다. 나는 영수증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부러 골목길을 한 바퀴 돌았다. 낡은 집 앞에 심어놓은 부겐빌레아가 꽃을 피웠는지 보려고 고개를 들자 보라색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다. 이건 내 딸의 잘못이 아니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없어. 오후 3시 반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부엌에서 나와 손을 닦으며 문으로 갔다. 철문 밖에는 미소가 서 있었다. 옅은 회색 정장을 입고 운동화에는 빗물이 튀어 있었다. 가방도 여행 가방도 없었다. 딸은 먼저 엄마하고 부르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았다. 그저 차갑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엄마가 어떻게 법정까지 가게 만들 수 있어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옆으로 비켜서 딸이 들어오게 했다. 딸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무심하게 우산을 신발장 옆에 던져두었다. 앉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미간을 찌푸린 채 얼굴은 겨울에 막 내린 비처럼 차가웠다. 나는 너를 고소한 것이 아니야. 내가 말했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변호사를 시켜서 계좌를 동결시키고 증여 철회 선언까지 보냈잖아요. 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우리 회사 지금 자금이 끊겨서 손실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건 내가 수십 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야. 나는 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너희가 내 허락도 없이 썼고 심지어 생활비라고 했잖아. 엄마가 결혼 자금을 저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딸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한 것은 맞다. 하지만 나는 네가 그 돈을 너 자신을 위해 쓸 거라고 생각했지. 네 남편이 자기 회사를 이체하는 데 쓰게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딸은 입술을 깨물고 외투 자락을 꽉 쥐었다. 우리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묻잖아. 기억하냐고. 기억하냐고. 그저 조용히 딸을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다. 그날 상견례에서 그저 조용히 나에게 뭐라고 욕했는지 너는 기억하니? 그날 상견례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욕했는지. 엄마, 그날 그는 그저 기분이 안 좋았던 것뿐이에요. 그가 늙은 망할 할망구라고 말했어. 너는 그 사람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네가 말하는 기분이 안 좋았다는 것이 자기 엄마를 그렇게 대할 이유가 되니? 딸의 눈이 촉촉해졌다. 입술이 떨렸지만 여전히 말했다. 그는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그는 열심히 노력했지. 내 평생의 저축을 다 털어내고 온 가족 앞에서 나를 욕했으니 그는 아주 계획적이야. 딸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마치 내 말에 힘이 빠진 듯 벽에 기대어 몇 초 동안 시선을 방황하다가 말했다.
엄마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일도 해야 하고, 가정도 돌봐야 하고, 그의 회사도 신경 써야 하고요. 그럼 왜 처음부터 나에게 말하지 않았니? 그 돈을 써야 했다면 왜 나에게 묻지 않았니? 그 돈을 써야 했다면 왜 나에게 묻지 않았어? 딸은 시선을 피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마음 아파할까봐 그랬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내가 작성한 선언서 사본을 딸 앞에 놓았다. 내용을 봐라. 혹시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말해라. 내가 당장 찢어버릴 테니. 딸은 그 종이를 만지지 않았다. 나는 너를 고소한 것이 아니지만 나는 더 이상 너를 믿지 않아. 딸은 더 이상 너를 믿지 않아. 나는 더 이상 너를 믿지 않아.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억누르고 있지만 내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은 듯했다. 나는 딸 맞은편에 앉아 목소리를 나는 따지지도 않을 것이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 즉 나를 보호하는 일만 할 것이다. 딸은 무릎 위로 깍지 낀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창밖의 바람이 낡은 커튼을 흔들었고 햇살이 희미한 먼지를 뚫고 들어왔다. 나는 딸이 여전히 내 자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일단 깨지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법이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나는 저녁 식사 준비 중이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떴지만 누가 전화했는지 나는 알았다. 여보세요. 역시 그였다. 김옥란 씨, 도대체 뭘 어쩌자는 겁니까?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다. 처음부터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아주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아예 나를 무시하는 듯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금을 동결시키고 증여를 철회하고 심지어 변호사 서한까지 보냈어요. 우리 회사 대출 절차가 완전히 중단된 거 알아요? 당신의 행동 하나로 내 딸의 미래의 가정도 망가뜨린 거 알아요? 나는 냄비 속에서 끓고 있는 국을 쳐다보았다. 손은 멈추지 않았고 목소리는 평온했다. 딸에게는 언제나 집이 있어. 설령 언젠가 집이 없어진다 해도 이 낡은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딸의 자리가 있을 거야. 맞은편에서는 짧고 차가운 비웃음 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당신이 딸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딸을 나와 함께 망하게 하려는 겁니다. 법정까지 가면 딸의 신용도 끝장나고 회사 자금줄이 끊기면 딸의 신용도 끝장나고 회사 자금줄이 끊기면 딸은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당신은 내 수십 년 모은 저축을 썼으면서도 한마디 상의도 없어져요. 내가 말한 것은 딸에게 준 것이지 당신에게 준 것이 아니야. 나는 강조했다. 딸은 내 딸이지 당신 투자 계획의 도구가 아니야.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말투를 바꾸어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고 차분하게 말했다. 아주머니, 저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결혼할 생각이었고 정말 창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절반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아주머니가 돈을 돌려받으시면 이전에 했던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미소도 아주머니께 감사할 것이고 아주머니도 모두에게 난처한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앉았다. 손에 든 행주는 무릎 위에 놓았다. 다 들었어요.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 말했다. 아주머니가 양의 각서 하나만 서명해 주시면 저희가 송금 내역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소도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오명을 쓰지 않을 겁니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조용히 휴대전화를 켜서 녹음 기능을 실행했다.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를 탁자 모퉁이에 놓았다. 양의 각서네요. 지금 저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양측이 과거 증여가 자발적이었고 추진권이 없음을 확인하며 동결 해제를 돕는데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계속 운영될 수 있고
미소도 가족을 고소한다는 낙인을 찍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서류는 당신이 쓴 건가요? 이 서류는 당신이 쓴 건가요? 이 서류는 당신이 쓴 건가요? 모두가 함께 정리한 겁니다. 나는 가볍게 웃었다. 당신이 한 발짝 물러나려는 것은 법원에서 당신 회사가 내 딸의 결혼 자금을 어떤 용도로 썼는지 상세 내역을 볼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1초 동안 멈칫했다. 이준영 씨, 당신은 내 딸과 진심으로 결혼하려는 것이라고 했지? 그날 상견례의 딸과 진심으로 결혼하려는 것이라고 했지? 그날 상견례에서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감히 다시 말해줄 수 있나?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사건 기록에 추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분도 채 안 되어 그에게서 답장이 왔다. 음질이 선명하고 내용이 명확하여 상대방이 법적 절차를 철회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입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엎어놓고 거실 창문 앞에 낡은 텔레비전을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내 창백한 그림자가 선명하게 비쳤다. 그릿함이라고는 없었다. 그는 날 어리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순조롭게 내 돈을 털어내고 순조롭게 자신을 세탁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과거에 내가 도운 것은 부지런함이었고 지금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은 본분이다. 그는 내가 서명하기를 원했지만 서명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는 증거가 있으니까.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던 날 나는 특별히 기쁘지 않았다. 그저 길고 긴 경실 순회를 마치고 드디어 마스크를 벗고 시원하게 숨을 들이쉴 수 있게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최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판사가 신탁 계좌 설립을 승인했고 남은 8억만 원은 김옥란 씨 명의에 제한된 용도 계좌로 이체될 것이라고 했다. 본인만 인출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자녀는 대리할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나지막에 한숨을 쉬었다. 이 계좌는 나중에 원하시면 의료비나 노후생활비로 설정하시거나 저에게 위탁하여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아무도 이 돈을 건드릴 수 없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가에 앉아 바깥의 오후 햇살을 바라보았다. 뜨거운 빛이 아니라 먼지 낀 듯한 노란빛이었다. 마당이 부겐빌레아는 가지를 들이우고 앙상했지만 나는 그 나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그 순간 미소는 자신의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휴대전화에 은행 알림 메시지가 떴다. 대구 지점 신탁 계좌 설립 성공. 원계좌 잔액은 개인 신탁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 본인만 인출 가능합니다. 딸은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 몇 초 동안 멍하니 있었다. 그제야 딸은 엄마가 결혼 자금을 돌려받겠다고 한 말이 그날 우발적으로 한 말이 아니었고 감정적인 협박도 아니었으며 정말로 법적 절차를 다 밟아 돈을 직접 되찾아왔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런데 자신은 남편 옆에 서서 그가 한 푼 옆에 서서 그가 한 푼 두 푼 그 돈을 인출해오면서도 가는 것을 보면서도 한 번도 나서서 말하지 않았다. 딸은 고개를 숙여 휴대전화소 엄마의 평온한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날 밤 딸은 집에 돌아와 이준영에게 말했다. 제 이름 당신 회사에서 빼고 싶어요. 딸은 이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이내 차갑게 비웃었다. 손에 든 서류를 던지고 소파에 기대어 앉았다. 당신 엄마 정말 대단하네. 돈도 되찾아가고 이제는 당신까지 이혼하게 만드네. 미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여자는 하루 종일 집에서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면서 다 당신을 위해서라고 말하더니 결국 당신이 괜찮은 남자에게 시집갈 기회를 잡을까봐 두려워하고 당신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잖아. 당신이 잘못 알고 있어요. 딸은 나지막이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어요. 딸은 나지막이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은 엄마야말로 당신 평생을 망가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 때문에 망가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소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다. 적어도 엄마는 제가 돌아갈 퇴로를 마련해 주셨어요. 딸은 일어섰다. 평생 함께할 거라고 믿었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낯설고 차갑게 변해 있었다. 딸은 처음부터 자신의 어머니를 현금 인출기처럼 여겼던 그 사람이 자신을 독립적인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 처음부터 나에게 접근한 이유가 그 2천만 원 때문이었나요? 이준영은 깨닫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돌렸다. 미소는 가방을 쥐고 몸을 돌려 밖으로 나섰다. 전화 저편에서는 바로 받지 않았다. 딸은 기다렸다. 딸은 기다렸다. 눈가가 조금 촉촉해졌다.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저편에서 들려오는 평온한 목소리만 들렸다. 여보세요. 딸은 콧물을 들이마시며 한마디를 내뱉었다. 엄마, 더 이상 저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소파에 앉아 딸의 짧은 한마디를 들었다. 더 묻지 않고 그저 나지막이 답했다. 피곤하면 집에 와라. 엄마 여기 밥 있어. 어떤 일은 당장 용서할 필요도 없고 너무 많은 설명을 할 필요도 없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미소가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회사와 결혼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영의 가족들은 여전히 보상을 고집했다. 친척과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다. 예정했던 상견례가 갑자기 취소되면 너무 보기 흉하다고 했다. 마치 체면이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는 장소도 예약했고 음식도 주문했는데 갑자기 취소할 수는 없어요. 이준영의 어머니는 가족단체 채팅방에 이준영의 어머니는 가족단체 채팅방의 어머니는 듣자 하니 그는 친구 몇 명을 주례로 세우고 날짜도 바꾸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참석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들이 그 자리를 어떻게 부르든 막지 않았다. 그저 최 변호사에게 편지에 한 통을 준비해 달라고 했을 뿐이었다. 결혼식 날은 일요일 오후였다. 서울 시내 어느 호텔 3층 연회장은 둥근 테이블로 가득 차 있었다. 입구에는 붉은 글씨로 축 결혼이 붙어 있었고 축의금 접수대에서는 예물과 축의금을 여전히 받고 있었다. 이준영 씨 가족 대표는 누구십니까? 오체부는 모자와 서류 가방을 단정하게 정리하고 손에는 등기우편을 들고 있었다. 지배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여기는 개인 연회장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법원 공문입니다. 수취인은 이리명 씨와 배우자 이준영 씨와 배우자 이준영 씨와 개우자 이준영 씨로 대우자 이준영 씨로 되오지 않으시면 제가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연회장 전체가 정적이 흘렀다. 이 여사의 간적이 흘렀다. 수취인이 확실히 현장에 계시니 어느 누가 결혼식에 변호사 서한을 보냅니까? 이 여사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일어서서 젓가락을 탁자에 내던졌다. 국물이 탁자 위로 쏟아졌다. 이준영의 어머니는 황급히 그를 말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다들 보고 있잖아요. 오체부는 미동도 없이 서류를 한 묶음 꺼냈다. 이것은 김옥란 씨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발송한 징역 취소 선언서 및 재산 동결 사본입니다. 증거 내역은 법원에서 승인한 서류와 시간 스탬프가 찍혀 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내용에는 자산 신탁 이전 및 사기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준영이 일어서자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서한을 빼앗으려 하자 오체부가 즉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서명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녹화하여 수령 거부로 처리하고 법원에서는 여전히 발송된 것으로 이 여사의 손인 것으로 인정할 겁니다. 이 여사의 손이 떨렸다. 이를 악물고 서명했다. 서류 전달을 마친 오체부는 메인 테이블에 가볍다. 결혼식 전체는
일시 정지 버튼이 눌린 듯했다. 원래 나올 예정이던 디저트탕은 치워졌다. 아래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몇몇 먼 친척들은 조용히 일어나 연회장을 떠났다. 한 아주머니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결혼 자금 다 합의된 거 아니었어? 누군가는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올렸고 누군가는 이모티콘으로 물음표를 보냈다. 누군가는 이모티콘으로 물음표를 보냈다. 누군가는 신부 측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못 온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대구에 있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저 텔레비전을 켜고 팥죽한 그릇을 안고 고양이 집에서 배를 내놓고 자고 있는 길고양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가지 않았지만 오늘 그곳에서 오고 간 모든 시선, 모든 속삭임, 모든 의아함과 불편함이 그 자리에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직접 가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으로 그날 밤 미소가 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고맙습니다, 엄마. 나는 한마디만 답장했다. 엄마는 안 갔지만 너를 혼자 두지 않았어. 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딸의 상태 메시지가 온라인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 돈은 되찾아왔고 내 체면도 지켰다. 욕을 하거나 젓가락을 던져서가 아니라 편지 한 통으로 그들에게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늙은이가 아니며 손해를 묵인하는 사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른 아침 5시 반 나는 잠에서 깼다. 집안은 고요했고 햇살은 아직 완전히 스며들지 않았다. 나는 커튼을 걷었다. 연한 파란색 꽃무늬 커튼이었다. 며칠 전 시장에서 산 부겐빌레아는 가지치기를 말끔하게 해서 더 이상 철창에 너저분하게 엉켜있지 않았다. 집 안 구석구석은 깨끗했고 벽의 균열은 흰색으로 메워졌으며 부엌 바닥 타일도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심지어 가스레인지 덮개도 새 것으로 갓기어 있었다. 이 낡은 집은 미소가 대학에 입학하며 집을 나간 후로는 거의 손대지 않았었다. 이제는 달라졌다. 마치 누군가가 다시 돌아와 삶을 살아가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참는 것도 아니다. 그저 편안하고 안정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작은 원탕 옆에 앉아 차를 마셨다. 물은 아직 끓지 않았다. 문 밖에서 가늘고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다. 딸이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딸이 문을 2번 가볍게 두드렸다. 내가 문을 열었다. 미소가 문 밖에 서 있었다. 4살 반의 아이를 안고 있었다. 가지런한 앞머리를 한 아이는 나의 유일한 손녀, 지아였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뒤를 훑어보았다. 나도 묻지 않았다. 나도 묻지 않았다. 딸은 아이를 내려놓자 작은 아이는 단정하게 서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내가 받아보니 업무정보 신청서였다. 소속은 대구 지역간호상담센터, 근무지는 대구. 딸이 말했다. 이미 제출했어요. 다음 달부터 대구에서 근무하게 될 거예요. 지아는 여기 유치원에 다닐 거예요. 제가 데리고 와서 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환영한다고도 말하지 않았고 수고했다고도 말하지 않았고 수고했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들어 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했다. 딸은 신발을 벗고 아이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다. 움직임이 예전보다 더 자연스러웠다. 나는 돼지갈비찜과 나물, 그리고 딸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유부주머니국을 끓였다. 식탁 위에는 젓가락 2벌이 놓여 있었다. 내가 3번째 젓가락을 놓으려 하자 딸이 먼저 받아갔다. 작은 아이는 단정하게 앉아 한 숟가락 밥, 한 숟가락 국을 먹었다. 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시간의 틈새를 보는 듯했다. 예전의 미소도 그렇게 내 무릎에 앉아 뜨거운 국그릇 가장자리에 얼굴을 대고 밥을 먹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내가 설거지를 하러 가자 딸이 일어나 함께 설거지를 도왔다. 딸이 물었다. 엄마, 어떻게 혼자서 집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나는 대답했다. 다른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천천히 정리한 거지. 화나지 않았어요. 나는 딸을 한번 쳐다보았다. 화났지.
하지만 너에게 화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화가 났어. 엄마 자신에게 화가 났어. 엄마 자신에게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돈을 주는 것이 사랑이고 참는 것이 엄마의 본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화가 났어. 사람이 늙었다고 해서 무대에서 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야. 너희 젊은 사람들은 노인에게는 배려심만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수십 년 동안 공들여서 겨우 조금의 재주를 모았어. 내가 왜 한마디도 할 수 없단 말이야.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도꼭지 소리가 부엌에서 유일한 대경험이었다. 나는 물기 닦은 그릇을 그릇잔에 넣고 거실로 가서 창가에 서서 바깥에 비스듬히 내려오는 저녁 햇살을 바라보았다. 햇살은 경 모퉁이의 흔적을 선명하게 비추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혼잣말처럼 한마디를 내뱉었다. 나는 너희들이 나가라고 말하면 굴러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딸은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딸은 작은 아이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고 신청서를 내 탁자 위에 놓았으며 자신도 이 집 안에 자리 잡았다. 바로 이 창문 아래에서 나는 나 자신을 보았다. 김옥란은 병실에서 수많은 야근을 지켰고 삶에서 딸을 30년 넘게 지켰다. 그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그저 늙었을 뿐이었다. 그가 삶의 가장자리로 물러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비로소 엄마라는 역할이 결코 퇴직하는 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평생 쌓아온 신뢰, 돈, 심지어 감정까지도 상견례 한 번에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도 그에게 자신의 딸에게 버림받을 것이라고 예고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에게 자신의 돈을 쓰는 데는 익숙하지만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떠났다. 결혼 자금을 돌려받았다는 담담한 한마디를 가지고 낡은 집으로 돌아와 도시락 한 끼와 긴비, 차가운 집안의 고요함을 홀로 견뎌냈다. 그는 타고나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을 뿐이다. 그는 그립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변호사 서한을 통해 세상에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지 현금 인출기가 아니다라고 알려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결국 그는 박수갈채를 받지도 극적인 화해를 맞이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가정을 자신의 발 아래로 되돌려 놓았다. 집은 그의 것이고 돈은 그의 것이고 돈은 그의 것이고 그의 이야기는 어쩌면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과 내 주변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당신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일부가 반복되고 있을 수도 있다. 만약 언젠가 당신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당신의 지혜와 상관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당신이 나이가 들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행동도 느려졌을 때 당신에게 엄마, 아주머니, 사돈어른이라고 웃으며 불렀던 사람들이 엄마. 우리는 그 답이 그렇다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여성들이 늙어서 의지하는 것이 단지 온유함만이 아니라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 말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안다. 마음이 찢어지는 순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말이다. 당신도 이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당신도 한밤중에 홀로 앉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이기적인가? 아니면 너무 늦었나? 라고 자문한 적이 있는가?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채널의 이야기는 후원자 사연이나 댓글을 각색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신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쩌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00명 구독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와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